이야기 시작하기 전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역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댓글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침 6시 어김없이 눈이 떠집니다. 30년을 이렇게 살아왔으니까요. 남편 정호가 아직 잠들어 있는 옆에서 조용히 일어나 슬리퍼를 신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스며드는 새벽 공기가 차갑네요. 오늘도 똑같은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냉장고를 열어 미리 준비해둔 반찬들을 확인합니다. 김치찌개용 김치, 어제 무친 시금치, 남편이 좋아하는 북어국 재료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습니다. 30년간 이 집안을 돌봐온 저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어요. 가스레인지에 불을 올리고 물을 끓이는 동안 문득 어제 있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형수님, 이 집은 정말 아늑하네요. 정호 형님이 복이 많으셔서 이렇게 좋은 부인을 만나셨나 봐요. 새로 들어온 올케 선영의 말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예의 바른 말이었지만 뭔가 어색한 느낌이 들었어요. 특히 남편을 바라보는 눈빛이 그냥 시누이로서의 예의는 아닌 것 같았는데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혼잣말을 하며 된장국을 끓입니다. 국물이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소리가 새벽 정적을 깹니다. 이때 남편의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미수가 벌써 일어났네. 고생이 많아. 괜찮아요. 어차피 일찍 일어나는 게 습관이니까요. 그나저나 어제 선영이 어떻던? 첫 가족 모임이라 긴장했을 텐데. 남편이 선영 이야기를 꺼내자 마음 한구석이 조금 불편해집니다. 왜 하필 아침부터 올케 이야기일까요? 네, 예의 바르고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여보. 뭔데? 선영 씨가 당신을 좀 이상하게 보는 것 같던데요. 제가 너무 예민하게 본 건가요? 남편의 표정이 순간 굳어집니다. 그리고는 약간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야,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야. 선영이는 형제 아내잖아. 그냥 예의상 하는 말을 가지고 왜 그래? 아니에요, 그냥. 느낌이 그랬다는 거예요. 느낌? 미수가 요즘 너 좀 이상해. 괜한 의심만 하고. 이상하다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는 30년간 한 번도 괜한 의심을 해본 적이 없는데요. 오히려 너무 믿고 살았던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요. 이상하다니요? 저는 그냥 됐어. 아침부터 기분 나쁘게 하지 말고 밥이나 차려. 남편이 화장실로 들어가 버리고 저는 혼자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 한편이 답답해졌어요. 내가 정말 이상한 건가?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 나를 이상하다고 하는데. 하지만 어제 본 선영의 눈빛은 분명히 남다른 게 있었어요. 남편에게 말을 걸 때의 그 톤, 웃는 방식, 시선 처리. 모든 것이 그냥 시누이의 예의를 넘어선 느낌이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7시입니다. 시어머니께서 기상하실 시간이에요. 78세의 시어머니 박순덕님은 아직도 정정하셔서 매일 아침 7시면 어김없이 일어나십니다. 똑똑. 시어머니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세요. 아침 드실 시간이에요. 그래 미수가. 들어와. 방에 들어서니 시어머니께서 이미 단정하게 앉아 계셨습니다. 30년을 함께 살면서 느낀 건데 어머니는 생각보다 많은 것을 알고 계세요. 특히 집안 분위기 같은 것들은 정말 귀신같이 알아채시거든요. 미수가 어제 새로운 올케 어떻던? 역시 어머니도 선영에 대해 궁금해하시네요. 예쁘고 똑똑해 보이던데요. 좀 젊긴 하지만 젊어서 문제야. 젊은 여자가 시집와서 집안을 휘젓는 법이야. 어머니의 말씀에 뭔가 의미심장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혹시 어머니도 뭔가 느끼신 게 있는 걸까요? 어머니, 혹시 선영 씨가 미수가 너는 30년간 이 집을 잘 지켜왔어. 근데 이제부터는 좀 더 조심해야겠다. 조심하라니요? 젊고 예쁜 여자가 들어오면 남자들은 눈이 돌아가는 법이야. 특히 우리 정호 같은 놈은 더욱 그래. 어머니의 말씀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설마 시어머니까지 남편과 선영 사이에 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겠죠? 아침을 차리고 가족들을 부르자 남편과 아들 준호가 식탁에 앉았습니다. 28세인 아들은 아직 결혼을 안 해서 저희와 함께 살고 있어요. 엄마, 어제 새 고모 어떻던? 나는 괜찮던데.
아들까지 선영 이야기를 하네요. 왜 갑자기 온 가족이 선영에게만 관심을 보이는 걸까요? 그래, 준호야. 선영 고모는 정말 괜찮더라. 남편이 대답하는 투가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평소보다 좀 더 관심 있어 하는 듯한? 근데 아빠, 선영 고모 남편은 어떤 분이야? 어제 못 봤는데. 아, 정수는 출장 가서 못 왔어. 다음에 보게 될 거야. 남편의 동생 정수는 선영보다 20살이나 많습니다. 재혼인데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선영 같은 젊고 예쁜 여자와 결혼할 수 있었던 거죠. 20살 차이면 선영 입장에서는 어떨까? 혼자 생각해보니 젊은 여자가 나이 많은 남편보다 동갑내기에 가까운 시영에게 관심을 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남편이 출근 준비를 할 때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형님, 저 선영이에요. 어제는 정말 감사했어요. 핸드폰 너머로 들리는 선영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좀 더 애교스러운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표정도 묘하게 밝아지고요. 아, 선영아. 별거 아니야. 가족인데 뭘. 그래도요. 형님께서 많이 챙겨주셔서 너무 고마웠어요. 혹시 시간 되실 때 따로 인사드리고 싶은데. 따로? 뭔 인사를 따로 해? 그냥. 가족이 된 건 축하 인사 같은 거요. 형수님도 함께요. 분명히 저도 함께라고 했는데 왜인지 모르게 뒷맛이 씁쓸했습니다. 정말 저도 함께 만나자는 뜻일까요? 아니면 그냥 예의상 하는 말일까요? 그래, 그럼 이번 주말에 시간 내볼게. 네. 그럼 연락드릴게요. 형님. 통화가 끝나고 남편이 거울을 보며 옷매무새를 다듬는 모습이 평소와 달라 보였습니다. 좀 더 신경 쓰는 것 같다고 할까요? 여보, 선영 씨가 뭐라고 했어요? 아, 별거 아니야. 그냥 인사하고 싶다고. 인사요? 어제 충분히 했는데. 미수가 또 그런 식으로 말하네. 새 가족이 된 건 축하 인사라고 했잖아. 남편이 다시 저를 탓하듯이 말합니다. 요즘 남편이 저에게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늘어난 것 같아요. 남편이 출근하고 나서 혼자 설거지를 하는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30년간 이런 느낌을 받은 적이 없었거든요. 그때 시어머니께서 부엌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미수가, 너 요즘 기분이 안 좋아 보인다. 그런가요? 별일 없는데요. 나이 먹고 보니까 알겠더라. 여자의 직감은 틀리는 법이 없어. 직감이라뇨? 미수가, 너는 이 집에서 30년을 살았고 정호 그놈을 누구보다 잘 알잖아. 내가 이상하다고 느끼면 분명 이유가 있는 거야. 어머니의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30년간 이 집에서 살면서 모든 것을 지켜봤어요.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고 살아왔고요. 어머니, 그런데 정호가 저보고 요즘 이상하다고 해요. 괜한 의심만 한다고. 그게 더 수상한 거야. 30년간 한 번도 의심 안 하던 여자가 갑자기 의심을 한다고. 분명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 거지. 어머니의 말씀에 뭔가 용기가 생겼습니다. 제 직감이 틀린 게 아니라는 확신이 서기 시작했어요. 그날 오후 마트에 장 보러 갔다가 우연히 선영을 마주쳤습니다. 어머, 형수님. 안녕하세요. 아, 선영 씨. 안녕하세요. 이런 곳에서 만나네요. 형수님도 장 보러 오셨구나. 저는 새로 이사한 집 근처에 맛있는 식당이 있다고 해서 구경 왔어요. 선영이 웃는 모습이 어제보다 더 화사해 보였습니다. 특별한 일이라도 있는 걸까요? 혹시 형수님 시간 되시면 커피 한잔 할까요? 어제는 가족들이 많아서 제대로 인사도 못 드렸거든요. 아, 괜찮아요. 집에 어머니 혼자 계셔서. 아, 그럼 다음에요. 그런데 형수님, 아까 형님께 전화드렸는데 주말에 만나자고 하시던데요. 이 말을 할 때 선영의 표정과 목소리가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뭔가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았어요. 네, 들었어요. 가족이니까 자주 만나야죠. 그러게요. 형님이 정말 좋으신 분 같아요. 형수님이 부러워요. 부럽다는 말을 할 때 선영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정말 부러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다른 의미인 것 같기도 하고.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께 장본 것들을 정리해드리며 선영을 만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선영 씨를 우연히 만났는데요. 그래? 뭐라고 하던? 별말은 없었는데 정호를 보는 눈빛이 좀 이상해요. 내가 뭘 했니? 조심하라고 했잖아. 그런데 정호는 제가 이상하다고만 해요. 미수가 남자들은 젊고 예쁜 여자 앞에서 이성을 잃는 법이야. 그리고 자기 죄책감을 숨기기 위해서 오히려 상대방을 탓하는 경우가 많아. 어머니의 말씀이 점점 현실감 있게 다가왔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평소보다 늦게 들어왔습니다. 왜 이렇게 늦어요? 회사 일이 좀 밀렸어. 저녁은 드셨어요? 회사에서 대충 먹었어. 평소 같으면 제가 해준 밥을 먹겠다고 했을 텐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그리고 뭔가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여보, 혹시 누구랑 저녁 먹었어요? 뭘 그런 걸 물어봐? 그냥요. 기분이 좋아 보여서. 미수가 또 시작이네. 요즘 정말 이상해. 또 이상하다는 말입니다. 저는 30년간 남편에게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최근 들어 자꾸 이상하다는 소리를 듣고 있어요.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제가 이상해진 걸까요? 아니면 정말로 남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어둠 속에서 가만히 천장을 바라보며 30년 결혼 생활을 되돌아봤습니다. 저는 항상 남편을 믿었고 의심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 제가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건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내일부터는 좀 더 자세히 관찰해 봐야겠다. 그런 결심을 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언제처럼 6시에 일어나 아침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여보,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요? 오늘 일찍 나가야 해서. 아침 간단히만 줘. 무슨 일이 있어요? 회사 일로 아침 미팅 있어. 그런데 남편이 거울을 보며 머리를 다듬고 옷을 고르는 모습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마치 누군가 특별한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것처럼요. 여보, 오늘 정말 중요한 미팅인가 봐요? 그냥 평범한 미팅이야. 왜? 그냥요. 평소보다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서. 미수가 또 시작하네. 나 좀 조용히 준비 좀 하게 해줘. 남편이 짜증스럽게 말하며 넥타이를 메었습니다. 하지만 거울에 비친 남편의 얼굴에는 미묘한 기대감 같은 게 보였어요. 남편이 출근하고 나서 시어머니와 함께 아침을 드시며 어제의 불안감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요즘 정호가 너무 이상해요. 어떻게? 저를 자꾸 이상하다고 하면서 정작 본인이 더 이상해진 것 같아요. 미수가 남자가 바람 피울 때 나타나는 증상이 딱 그거야. 바람이라니요. 다른 여자에게 관심이 생기면 아내가 예전 같지 않게 느껴진대. 그래서 아내를 트집 잡고 이상하다고 하는 거야. 어머니의 말씀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설마 정말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는 건 아니겠죠? 어머니,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증거부터 잡아야지. 확실한 증거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증거요? 그래. 남자들은 끝까지 발뺌하는 법이야.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해. 그날부터 저는 남편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핸드폰을 보는 횟수, 표정 변화, 외출 패턴, 귀가 시간. 모든 것을 세심하게 살펴봤어요. 며칠 후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남편이 샤워를 하러 들어간 사이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핸드폰에서 메시지 알림이 울렸습니다. 선영이라는 이름이 화면에 떠올랐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용기를 내어 메시지를 확인해 봤습니다. 형님,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다음에도 이렇게 만나요. 심장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오늘 남편이 아침 미팅이 있다고 했는데 선영과 만났던 거였네요. 더 위로 스크롤해서 이전 메시지들을 봤더니 둘 사이에 며칠 전부터 은밀한 연락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형님만 보면 가슴이 두근거려요. 나도 그래. 이런 마음은 처음이야.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 너를 보면 이성을 잃겠어. 메시지를 읽는 동안 온몸이 떨렸습니다. 정말 남편과 올케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던 거예요. 샤워가 끝나는 소리가 들리자 급히 핸드폰을 원래 자리에 놓고 부엌으로 피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싱크대에 기댔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
그리고 새로 들어온 올케가 제 뒤에서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화장실에서 나와 핸드폰을 확인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는 뭔가 만족스러운 듯 작은 웃음소리를 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은 더 이상 제가 알던 남편이 아니라는 것을. 저녁 식사 시간 평소처럼 가족이 모였을 때였습니다. 여보, 오늘 미팅은 어땠어요? 그냥 평범했어. 별일 없었어.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메시지를 봤다는 걸 모르니까 태연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보, 혹시 요즘 선영 씨와 자주 연락하세요? 남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봐? 그냥요. 새 가족이니까 챙겨주시는 것 같아서. 미수가, 너 정말 요즘 이상해. 왜 자꾸 이런 걸 물어봐? 이상한 게 아니라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궁금하면 뭐해? 가족끼리 연락하는 게 이상한 일이야? 남편이 목소리를 높이자 아들 준호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왜 자꾸 아빠한테 그런 걸 물어봐? 아빠 말이 맞잖아. 아들마저 남편 편을 드니까 저는 더욱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준호야, 엄마는 그냥. 엄마, 요즘 정말 이상해. 괜한 의심만 하고. 아들도 저를 이상하다고 하네요. 가족들이 모두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과 단둘이 있을 때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여보, 정말 선영 씨와 특별한 관계는 아니죠? 미수가, 너 정말 미친 거야? 왜 자꾸 그런 소리를 해? 미쳤다는 말에 크게 상처받았습니다. 미쳤다니요? 저는 그냥 궁금해서. 궁금한 게 아니라 의심병이야. 요즘 너 정신 상태가 정말 이상해. 정신 상태가 이상하다고요? 그래. 괜한 의심, 괜한 질문. 정상적인 사람이 하는 행동이 아니야. 남편이 저를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으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시어머니가 말씀하신 죄책감을 숨기기 위해 상대방을 탓하는 행동이었네요. 그 후로 며칠간 남편의 태도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제가 조금만 질문해도 또 시작이네, 정신 좀 차려 같은 말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아들과 단둘이 대화하는 모습을 우연히 봤습니다. 준호야, 너도 느끼겠지만 엄마가 요즘 너무 이상하지?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왜 자꾸 아빠를 의심하시는 거예요? 아빠도 모르겠어. 아마 갱년기인가? 아니면 정신적으로 좀 불안한 상태인 것 같아. 병원에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래,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 남편이 저를 병원에 보내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들까지 끌어들여서요. 그날 밤 시어머니께 이 모든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정호가 저를 병원에 보내려고 해요. 뭐라고? 제가 정신적으로 문제 있다면서 병원에 가보라고 해요. 미수가, 그거 위험한 신호야. 남자가 바람 피울 때 아내를 정신병자로 만들어서 격리시키려는 수법이야. 그런 게 있어요? 그래. 아내가 진실을 알까봐 두려워서 미리 정신 이상이라는 딱지를 붙여놓는 거지. 그러면 나중에 뭘 말해도 정신병자의 헛소리가 되거든. 시어머니의 말씀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머니,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미수가, 너는 절대 병원에 가면 안 돼. 한번 들어가면 나오기 어려워. 그럼 어떻게? 일단 증거를 더 모아야 해. 그리고 절대 들키면 안 돼. 그날부터 저는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겉으로는 순종적인 아내인 척하면서 은밀하게 남편과 선영의 불륜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며칠 후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남편이 회사 회식이라며 늦게 들어온다고 했는데 우연히 외출했다가 시내 한 카페에서 남편과 선영이 다정하게 앉아있는 모습을 봤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고 선영은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확실해졌습니다. 남편의 거짓말, 제게 가하는 심리적 압박, 모든 것이 불륜을 감추기 위한 계획이었던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 마음을 진정시키고 다음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황은 더 심각하게 돌아갔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아들과 함께 저에게 말했습니다. 미수가, 우리 진지하게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요?
너 요즘 정신 상태가 정말 심각한 것 같아. 병원에 가보는 게 좋겠어. 저는 괜찮다고요. 괜찮지 않아. 괜한 의심, 이상한 행동. 이런 게 계속되면 안 돼. 아들도 거들었습니다. 엄마, 저도 걱정돼요. 요즘 엄마가 너무 이상하세요. 두 사람이 함께 저를 압박하니까 정말 제가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여보, 저는 정말 괜찮아요. 그냥 요즘 스트레스가 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스트레스? 뭔 스트레스가 있어? 집에서 놀고만 있으면서. 집에서 놀고만 있다는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30년간 이 집안을 돌봐온 제가 놀고만 있다고요? 놀고만 있다니요? 저는 매일. 됐어. 어쨌든 병원에는 가봐야겠어. 그날 밤 남편은 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신과 진료 예약을 잡아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30년 결혼 생활에서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정신과 병원에 가는 날 아침 저는 마지막으로 남편을 설득해봤습니다. 여보, 정말 병원에 안 가면 안 될까요? 저는 정말 괜찮아요. 미수가 내가 괜찮지 않다는 걸 모르는 게 더 문제야. 그럼 상담만 받아볼게요. 입원은 절대 안 할게요. 상담 받아보고 의사 선생님이 판단하시는 대로 하는 거야. 남편의 말에서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의사와 상담을 받는 동안 남편은 계속 옆에서 제 증상을 과장해서 말했어요. 의사 선생님, 아내가 요즘 심한 의심병에 걸렸어요. 괜한 의심만 하고 이상한 소리만 해요.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인가요? 저를 다른 여자와 바람 피운다고 의심해요. 전혀 근거도 없으면서. 또 다른 증상은요? 밤에 잠도 잘 못 자고 집안일도 제대로 못 해요. 하루 종일 멍하니 있다가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해요. 남편이 거짓말로 제 증상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억울해서 반박했어요. 의사 선생님, 그게 아니에요. 정말로 남편이. 봐요, 의사 선생님. 또 시작하죠? 이런 식으로 계속해요. 의사는 남편의 말을 더 믿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했어요. 부인, 요즘 잠은 잘 주무시나요? 네, 평소대로. 남편분이 다른 여자와 관계를 갖고 있다고 확신하시나요? 그게. 증거를 봤어요. 어떤 증거죠? 핸드폰 메시지요. 그 메시지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신 적 있나요? 아니요. 그냥 제가 본 거예요. 의사는 뭔가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따로 대화를 나눈 후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부인께서 망상성 장애 증상을 보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치료가 필요해 보이네요. 망상이라니요? 저는 정말 봤어요. 부인, 진정하세요. 이런 증상은 치료하면 좋아질 수 있어요. 저는 치료받을 게 없어요. 저는 정상이에요. 제가 흥분하자 간호사들이 다가왔습니다. 부인, 진정하시고요. 놓아요. 저는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요. 의사 선생님, 어떻게 할까요? 의사가 남편을 보며 말했습니다. 가족분의 동의가 있으시면 입원 치료를 권합니다. 입원이요? 네, 안전한 환경에서 체계적인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어요. 그 순간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저를 정신병원에 가두려고 의사와 미리 상의했던 거예요. 안 돼요. 저는 입원 안 할 거예요. 부인, 가족분이 걱정하고 계시니까. 가족이라고요? 저를 속이고 바람 피우는 사람이 가족이라고요? 또 시작하시네요. 이런 망상 증세가. 그때 아들 준호도 나타났습니다. 엄마, 아빠 말 듣고 치료받으세요. 준호야, 너 맞아. 엄마를 위한 일이에요. 여기서 치료받고 나으면 다시 집에 올 수 있어요. 아들까지 가담해서 저를 설득하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엄마 말 좀 들어봐. 너희 아빠가 바람을. 엄마,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아빠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 저도 알아요. 모든 가족이 저를 배신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남편과 아들의 강요로 저는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입원 서류에 사인할 때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글씨를 쓸 수도 없었어요. 병원 방에 혼자 있게 되었을 때 비로소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내가 정신병원에 갇혔구나.
30년간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제가 결국 이런 취급을 받게 되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병원 첫날 밤 저는 한잠도 잘 수 없었어요.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무력감이 뒤섞여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지만 눈물만 흘리고 있을 수는 없었어요. 여기서 나가야 했고 남편과 선영의 음모를 폭로해야 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병원에서 만난 다른 환자분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언니는 왜 여기 오게 되셨어요? 남편이 바람 피우는 걸 알았더니 저보고 정신병이라더라고요. 어머, 저랑 똑같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와 비슷한 처지의 여성이 또 있었던 거예요. 정말요? 네. 남편이 젊은 여자랑 바람 피우는데 제가 추궁하니까 저보고 의심병이 심하다고 여기 보냈어요. 그럼 언니도 억울하게. 그렇죠. 여기 그런 사람들 많아요. 남편들이 바람 피우면서 아내들을 정신병자 만들어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당한 일이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라 흔히 일어나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나가죠? 쉽지 않아요. 가족이 동의해야만 나갈 수 있거든요. 근데 남편들이 동의해줄 리가 없잖아요. 절망적이었습니다. 남편이 동의하지 않는 한 저는 평생 여기 갇혀 있을 수도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 문득 떠오른 게 있었습니다. 30년간 몰래 모아둔 비상금이 있다는 걸 말이에요. 결혼 초부터 매달 용돈에서 조금씩 떼어내어 몰래 통장을 만들어 놓았었는데 남편이 그 존재를 모르고 있었어요. 그 통장에는 꽤 많은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돈으로 변호사를 구해볼 수 있을까?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병원에서 허락된 전화 시간에 예전에 알던 지인에게 연락했습니다. 영희 언니, 저 미숙이에요. 어머, 미숙아. 오랜만이다. 그런데 목소리가 왜 그래? 언니, 제가 지금 큰일이 났어요. 영희 언니는 제가 피아노 학원 다닐 때 알게 된 분인데 이혼 소송을 겪으면서 법률 지식이 많으신 분이었어요. 무슨 일인데? 남편이 바람 피우면서 저를 정신병원에 가뒀어요. 뭐라고? 그런 일이 어떻게?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자 영희 언니가 분노했습니다. 그 나쁜 놈들. 미숙아, 너 절대 포기하면 안 돼. 언니,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 변호사를 구해야 해. 내가 아는 변호사 있는데 이런 사건 전문으로 하는 분이야. 변호사요? 그런데 돈이. 돈 걱정 말고 일단 상담부터 받아봐. 나중에 이기면 위자료로 다 받을 수 있어. 영희 언니의 도움으로 변호사와 연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변호사 상담을 받으면서 제가 당한 일이 명백한 범죄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부인, 이건 부당한 강제 입원입니다. 충분히 싸워볼 만해요. 정말요? 네. 남편분이 불륜을 감추기 위해 부인을 정신병원에 가둔 거라면 이건 명백한 감금죄에 해당합니다. 그럼 저는 나갈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증거가 필요해요. 남편과 상대 여성의 불륜 증거 말이에요. 그 증거는 제가 핸드폰 메시지를 봤는데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사진이나 녹음 같은 것들 말이에요. 문제는 제가 병원에 갇혀 있어서 직접 증거를 수집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다른 방법을 제시해 주었어요. 부인, 혹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가족이나 친구 중에서. 시어머니께서 제 편이세요. 좋습니다. 시어머니 분께 연락해서 상황을 설명하고 증거 수집을 부탁해 보세요. 그날 밤 허락된 전화 시간에 시어머니께 연락드렸습니다. 어머니, 저 미숙이에요. 미숙아, 너 어디 있니? 갑자기 병원에 갔다고 하더니. 어머니, 제가 정신병원에 있어요. 뭐라고?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자 시어머니께서 크게 분노하셨습니다. 그 못된 놈이. 내가 뭘 했니? 조심하라고 했잖아. 어머니, 저 좀 도와주세요. 당연하지. 내가 뭐든지 할게. 시어머니의 도움으로 남편과 선영의 불륜 증거를 더 많이 수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께서 남편의 방을 뒤져서 더 많은 메시지와 사진들을 발견하셨어요. 미수가 정말 충격적이야.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 얼마나 심한가요?
그냥 바람 피우는 수준이 아니야. 아예 선영이와 살림을 차릴 계획까지 하고 있더라. 더욱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저를 정신병원에 가두고 선영과 새로운 삶을 꾸릴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제 충분한 증거가 모였습니다. 변호사님도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어요. 드디어 반격할 때가 온 거였습니다. 정신병원에 입원한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전에 순종적이고 참을성 많던 아내는 사라지고 냉철하고 강인한 여성이 되어 있었어요. 병원에서 만난 다른 환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얼마나 순진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언니, 남편이 바람 피울 때 나타나는 신호가 뭔지 알아요? 병실 동료인 김선미 씨가 말했습니다. 그분도 저와 비슷한 사연으로 이곳에 오게 된 분이었어요. 뭔가요? 첫째, 아내를 이상하다고 해요. 둘째, 아내가 하는 말을 믿지 않죠. 셋째, 주변 사람들에게 아내가 정신적으로 문제 있다고 소문내고요. 정확히 제가 겪은 일들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당한 건 다 계획된 일이었던 거네요? 당연하죠. 남편들이 바람 피우면서 들킬까봐 미리 아내를 정신병자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뭘 말해도 정신병자의 헛소리가 되거든요. 소름이 돋았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언니는 여기서 어떻게 나갔어요? 아직 못 나갔어요. 벌써 3개월째거든요. 3개월. 만약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저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남편이 모르는 비밀 무기가 있었어요. 30년간 몰래 모은 비상금이 말이죠. 그날 밤 영희 언니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언니, 제가 부탁이 있어요. 뭔데 말해봐. 제 비상금 통장을 찾아주실 수 있나요? 시어머니께 부탁드려서. 비상금이 있었구나. 얼마나 되는데? 30년간 모은 거니까. 꽤 될 거예요. 영희 언니의 도움으로 시어머니께서 제 비상금 통장을 찾아주셨어요. 통장에는 2천만 원이 넘는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미수가, 너 이런 돈이 있었구나. 어머니, 이 돈으로 변호사 선임하고 남편과 싸울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도와줄게. 이제 본격적인 반격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변호사님과 정식으로 계약을 맺고 부당한 강제 입원에 대한 이의 신청을 냈어요. 동시에 남편의 불륜에 대한 증거 수집도 계속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집안에서 찾아낸 증거들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남편이 선영에게 보낸 편지에는 미숙이만 없으면 우리가 함께 살 수 있는데 라는 내용이 있었고, 선영이 보낸 편지에는 형수님이 병원에 있는 동안 우리 시간을 보내요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둘이 제가 병원에 있는 것을 기회로 삼아 더욱 노골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던 거예요. 또한 남편이 집안 재산을 몰래 선영 명의로 이전하려는 계획서도 발견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변호사님이 법원에 제출한 이의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피신청인 김미숙은 남편 박정호의 불륜을 발견했을 뿐 정신적으로 아무런 이상이 없는 정상인입니다. 박정호는 자신의 불륜을 감추고 철을 제거하기 위해 허위로 정신병원에 입원시켰으며 이는 명백한 감금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첨부된 증거 자료들, 남편과 선영의 불륜 메시지들, 둘이 함께 찍은 사진들, 재산 이전 계획서, 시어머니의 증언서. 완벽했습니다. 이의 신청을 넣고 며칠 후 법원에서 심리가 열렸어요. 저는 변호사님과 함께 법정에 섰고 남편은 상대편 변호사와 함께 나왔습니다. 남편을 법정에서 본 순간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3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이제 완전한 적이 되어버렸다는 게 슬프기도 했고 분노가 치밀기도 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정신적으로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남편의 불륜을 발견했을 뿐입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변호사님이 준비한 모든 증거들을 제출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는 게 보였어요. 남편 측 변호사가 반박했지만 워낙 확실한 증거들이 있어서 소용없었습니다. 피신청인 김미숙의 주장이 사실로 인정됩니다. 즉시 퇴원 조치하겠습니다. 드디어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면서 남편이 다가왔어요. 미숙아, 우리 얘기 좀 하자. 할 얘기 없어요.
이제 남남이니까 변호사를 통해서 연락하세요. 미수가 제발. 지금까지 30년간 저를 속여온 분이 뭔 말을 더 하실 게 있나요? 냉정하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예전에 제가 아니었어요. 이제 저는 누구에게도 당하지 않는 강한 여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나온 그날 시어머니께서 마중 나와주셨어요. 미수가 고생 많았다. 어머니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그 못된 놈들한테 복수하자. 네, 어머니. 이제 시작이에요. 집에 돌아와 보니 남편과 선영이 함께 지낸 흔적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선영의 화장품이 있었고 침실에는 선영의 옷이 걸려 있었어요. 내가 없는 사이에 아예 여기서 살림을 차렸구나. 분노가 치밀었지만 오히려 좋았습니다. 이것도 다 증거가 될 테니까요. 그날 저녁 남편이 집에 들어왔을 때 저와 마주쳤습니다. 미수가 언제 나왔어? 오늘 오후에 나왔어요. 법원에서 무죄 판결받고.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우리 얘기 좀 하자. 얘기요? 뭔 얘기를 하죠? 당신이 저를 정신병원에 가둔 것에 대해서요? 아니면 선영 씨와의 불륜에 대해서요? 미수가 오해야. 오해가 아니라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메시지, 사진, 편지. 다 있어요. 남편이 당황하는 모습을 보니 통쾌했습니다. 미수가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내가 잘못했어. 다시 시작이요? 30년 결혼 생활을 배신하고 저를 정신병원에 가둔 분이 다시 시작하자고요? 정말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사과는 법정에서 하세요. 저는 이혼 소송 걸 거거든요. 남편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혼 소송이라고? 네. 그리고 위자료도 청구할 거예요. 불륜, 감금, 정신적 피해. 다 계산해서요. 미수가 제발. 그리고 선영 씨도 공동피고로 소송 걸 거예요. 이미 변호사님과 상해 다 끝났거든요. 그 순간 남편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거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순종적인 아내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날 밤부터 저는 본격적인 복수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정신병원에서 나온 지 사흘째 되던 날, 저는 영희 언니와 함께 탐정사무소를 찾았습니다. 미수가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거네. 네, 언니. 이제 더 이상 당하고만 살 수 없어요. 탐정사무소 대표님은 중년의 여성이셨는데 저희 같은 사연을 많이 다뤄보신 분이었어요. 부인, 남편분의 불륜을 완벽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수집해 드릴게요. 어떤 식으로요? 미행 촬영, 녹음, 통화 기록 분석. 법정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들로요.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걱정 마세요. 승소하시면 위자료에서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을 거예요. 탐정을 고용한 그날부터 남편과 선영의 모든 행동이 감시받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탐정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부인, 대박 터졌습니다. 오셔서 확인해 보세요. 탐정사무소에 가서 본 자료들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남편과 선영이 호텔에 들어가는 사진들, 둘이 포옹하며 키스하는 모습들, 그리고 결정적으로 선영이 이제 그 여자 없으니까 우리 맘 편히 지내자라고 말하는 녹음 파일까지. 이 정도면 법정에서 100% 이길 수 있어요. 정말요? 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뭔가요? 남편분이 회사 돈을 빼돌려서 선영 씨 명의 계좌에 넣고 있어요. 횡령 혐의까지 있는 거죠. 더욱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남편이 불륜뿐만 아니라 횡령까지 저지르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요?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5천만 원이 넘어요.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정신병원에 갇혀 있는 동안 남편은 회사 돈까지 빼돌려서 선영에게 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저녁 집에서 남편과 마주쳤습니다. 여보, 회사 일은 잘 되고 있어요? 응, 왜? 그냥요. 요즘 돈 문제는 없으신지 해서. 남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뭔가 찔리는 게 있는 모양이었어요. 무슨 소리야?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미수가, 너 요즘 이상하게 굴지 마. 아직도 저를 이상하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상처받지 않았어요.
오히려 남편이 얼마나 초조해하는지 보는 게 재미있었습니다. 그 후 며칠간 저는 집안에서 남편의 행동을 관찰했어요. 예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는 다 보였습니다. 핸드폰을 들고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 새벽에 몰래 나가는 것, 거짓말로 회사 야근이라고 하는 것. 모든 게 다 거짓말이었어요. 특히 시어머니께서 남편의 비행을 더 많이 발견해 주셨어요. 미수가 정호 그놈이 집 금고에서 돈을 빼갔더라. 얼마나요? 1,000만 원이나. 이 돈도 분명 그 여자한테 준 거야. 어머니, 이것도 다 증거니까 기록해 두세요. 이제 저는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어요. 남편의 거짓말, 돈을 빼가는 것, 선영과 만나는 것. 모든 것이 나중에 법정에서 쓰일 증거였습니다. 한편 아들 준호와도 대화를 나눠봤어요. 준호야, 엄마가 정신병원에 있을 때 어땠니? 엄마, 그 얘기는 하지 말아요. 아니야, 들어봐. 아빠가 뭐라고 했는지 말해봐. 아빠가, 엄마가 많이 아프니까 병원에서 치료받는 게 좋다고 했어요. 그리고, 엄마가 나으면 다시 집에 올 수 있다고. 아들의 말을 들어보니 남편이 아들에게도 거짓말을 했다는 게 명확했어요. 준호야, 엄마는 아프지 않았어. 아빠가 거짓말한 거야. 엄마, 무슨 소리예요? 아빠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어서 엄마를 없애려고 병원에 보낸 거야.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아들은 아직도 아버지를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진실을 알게 될 거예요. 며칠 후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탐정사무소에서 연락이 와서 남편과 선영이 함께 여행을 간다는 정보를 받았어요. 부인, 이번 주말에 둘이 부산으로 여행 간답니다. 부산으로요? 네, 호텔도 예약했어요. 결정적인 증거를 잡을 기회입니다. 이번이야말로 완벽한 불륜의 증거를 잡을 수 있는 기회였어요. 그 주말 남편은 저에게 회사 워크샵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여보, 이번 주말에 회사 워크샵 가요. 어디로요? 부산이요. 이틀 동안 갔다 올 거예요. 그래요?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남편이 뭔가 의외라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마 제가 의심하거나 반대할 거라고 생각했을 텐데 너무 순순히 보내주니까 이상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남편이 부산으로 떠난 그날 탐정들도 미행을 시작했습니다. 이틀 후 탐정사무소에서 가져온 자료를 보고 저는 완전히 확신할 수 있었어요. 남편과 선영이 함께 호텔 체크인하는 사진, 해변에서 손을 잡고 걷는 사진, 레스토랑에서 다정하게 식사하는 모습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건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정호야, 이제 그 여자 완전히 정신병원에 보냈으니까 우리 걱정 없겠다. 그래, 이제 우리 시간이야. 빨리 이혼하고 우리 결혼하자. 조금만 기다려. 재산 정리를 좀 더 해야 해. 모든 대화가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끝장이다. 모든 증거가 완벽하게 갖춰졌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복수의 시간이었어요. 그 다음 주 저는 이혼 소송을 정식으로 제기했습니다. 동시에 선영을 상대로는 불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남편을 상대로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각각 걸었어요. 그리고 남편의 횡령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소송 서류를 받은 남편이 저에게 달려왔어요. 미수가, 이게 뭐야? 보시는 그대로예요. 이혼 소송이요. 갑자기 이혼 소송이라니. 갑자기가 아니라 당연한 수순이죠. 30년 결혼 생활을 배신하고 저를 정신병원에 가둔 분한테 뭘 더 기대하겠어요? 미수가, 우리 다시 생각해보자. 이미 생각 다 끝났어요. 그리고 회사 돈 횡령한 것도 고발했으니까 검찰 수사받을 준비하세요. 남편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횡령이라니 무슨 소리야? 선영 씨 명의 계좌로 5천만 원 이상 보낸 거 다 확인했어요. 회사 돈 빼돌린 거 맞죠? 그게 아니라 뭐요? 변명하지 마세요. 다 증거 있어요. 이제 남편은 완전히 궁지에 몰렸어요. 불륜도 들켰고 횡령도 들켰고 저를 정신병원에 가둔 것도 다 드러났으니까요. 그날 저녁 선영이 집까지 찾아왔습니다. 형수님, 제발 소송 취하해 주세요. 취하요? 왜 제가 취하해야 하죠? 제가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지금 와서 사과해서 뭐해요? 이미 늦었어요. 형수님, 제발요. 저희가 배상해 드릴게요. 배상이요? 얼마로요? 말씀하시는 대로. 제 30년 인생을 돈으로 배상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선영이 울기 시작했지만 저는 전혀 동정심이 들지 않았어요. 제가 정신병원에서 고생할 때 이 여자는 제 남편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으니까요. 선영 씨, 울어도 소용없어요. 이미 법정으로 간 일이에요. 형수님, 정말 제발요. 돌아가세요.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선영을 내쫓고 나서 저는 시원한 기분을 느꼈어요. 이제 진짜 복수가 시작되는구나. 30년간 쌓인 모든 억울함을 이제야 풀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한 달이 지났을 때 상황은 완전히 저희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부인, 정말 잘 되고 있어요. 상대방 변호사가 합의를 제안해 왔어요. 합의요? 네, 남편분이 불륜과 강제 입원을 모두 인정하고 위자료를 지불하겠다고 해요. 얼마나요? 2억 원이요. 2억 원.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저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했어요. 선생님, 전 합의 안 할래요. 왜요? 충분한 금액인데요. 돈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이 저한테 한 짓을 세상에 다 알려야겠어요. 그럼 재판까지 가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끝까지 가고 싶어요. 변호사님도 이해해 주셨어요. 알겠습니다. 부인 마음이 이해돼요. 그럼 재판에서 완벽하게 승리해 봅시다. 그런데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들 준호가 저를 찾아와서 말했어요. 엄마, 아빠와 합의하세요. 준호야, 너까지 왜 그런 소리를 해? 엄마, 이렇게 싸우는 거 보기 싫어요. 그냥 적당히 정리하고 끝내요. 준호야, 아빠가 엄마한테 뭘 했는지 알아? 알아요. 하지만 그래도 아빠예요. 아들의 말에 실망했지만 이해할 수도 있었어요. 결국 자기 아버지니까요. 준호야, 엄마는 끝까지 갈 거야. 너는 내 생각대로 해. 엄마. 괜찮아. 엄마는 이제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으니까. 아들도 남편 편을 들었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어요. 그 후로 남편과 선영 쪽에서 계속해서 합의를 제안해왔지만 저는 모두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이 시작되기 일주일 전 더 큰 일이 터졌어요. 검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부인께서 신고해 주신 횡령 사건 수사 결과 남편분을 구속했습니다. 구속이요? 네, 횡령 금액이 1억 원이 넘고 증거도 확실해서 구속 수사하기로 했어요. 남편이 구속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30년을 함께 산 사람이 감옥에 갔다는 게 기쁘면서도 씁쓸했습니다. 하지만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억울하게 정신병원에 갇혀 있을 때 남편은 회사 돈까지 빼돌려서 선영과 호화 생활을 했으니까요. 남편이 구속된 후 선영이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형수님, 정말 제발요. 정호 형님이 감옥에 가면 저도 같이 죽는 거예요. 그건 제가 상관할 일이 아니에요. 형수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뭐든 하겠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용서요? 30년 결혼 생활을 망쳐놓고 저를 정신병원에 가둔 걸 용서하라고요? 그래도 가족이잖아요. 가족이라는 말에 웃음이 나왔어요. 가족이요? 저를 정신병자 취급하고 병원에 가둔 사람들이 가족이라고요? 형수님. 선영 씨, 이제 그만 가세요. 앞으로는 법정에서 만나요. 선영을 보내고 나서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미수가 잘했어. 끝까지 가야지. 네, 어머니. 저 이제 절대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 여자들이 너무 오랫동안 참고 살았어. 어머니의 지지가 큰 힘이 되었어요. 그 후 일주일간 저는 재판 준비에 매달렸습니다. 변호사님과 함께 증거를 점검하고 증인들을 섭외하고 재판에서 할 말을 준비했어요. 특히 시어머니께서 증인으로 나서주시기로 해서 더욱 든든했습니다. 어머니, 재판에서 증언하기 힘들지 않으세요? 뭐가 힘들어? 내 며느리가 억울하게 당한 걸 세상에 알려야지.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미수가, 너는 이 집안의 은인이야.
30년간 고생한 걸 나는 다 알고 있어. 재판 전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아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는구나. 30년간 참고 살았던 모든 억울함, 정신병원에서 겪었던 고통, 그리고 배신감. 모든 것이 내일 법정에서 정리될 거였습니다. 무섭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시원한 기분도 들었어요. 드디어 진실을 세상에 알릴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내일은 새로운 시작이야. 그런 생각을 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재판 당일 법정은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져서 기자들이 많이 와 있었어요. 남편이 아내를 정신병원에 가두고 바람피운 사건이라고 해서 사회적으로도 큰 이슈가 되었거든요. 저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에서 가장 당당한 모습이었어요. 반대편에는 남편이 수갑을 찬 채로 앉아 있었고 선영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들어오면서 재판이 시작되었어요. 지금부터 김미숙 대 박정호 이혼 소송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을 개정합니다. 드디어 시작이었습니다. 먼저 저희 변호사님이 사건 개요를 설명했어요. 재판장님, 이 사건은 남편이 불륜을 저지르고 이를 감추기 위해 아내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악질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차례차례 증거들이 제시되었습니다. 남편과 선영의 불륜 메시지들, 함께 찍은 사진들, 호텔 영수증, 통화 기록.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특히 부산 여행에서 녹음된 대화 내용이 공개되었을 때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이제 그 여자 완전히 정신병원에 보냈으니까 우리 걱정 없겠다. 이 말이 스피커를 통해 나오자 방청석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다음으로 제가 증언대에 섰습니다. 원고는 30년간 헌신적으로 가정을 돌봤지만 피고는 이를 배신하고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저는 남편의 불륜을 의심한다고 해서 정신병자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당했어요. 정신병원에서는 어떤 일을 겪으셨나요? 억울함과 분노로 매일 밤을 지새웠습니다. 30년을 헌신한 남편에게 이런 취급을 받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제 증언을 들으면서 방청석의 여성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다음으로 시어머니께서 증언대에 서셨습니다. 증인은 며느리 김미숙 씨를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미숙이는 30년간 이 집안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한 완벽한 며느리였습니다. 그런 며느리를 아들이 어떻게 대했나요? 정호 그놈은 짐승만도 못한 놈입니다. 30년 헌신한 아내를 배신하고 정신병원에 가뒀어요. 시어머니의 증언은 정말 강력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들이 며느리를 정신병원에 보낸 것을 어떻게 보시나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정상인을 정신병자 만들어서 없애버리려는 계획이었어요. 확신하시나요? 물론입니다. 정호가 선영이와 불륜하는 걸 미숙이가 알까봐 미리 입막음한 거예요. 어머니의 증언이 끝나고 상대편 변호사가 반박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증거가 너무 확실했거든요. 마지막으로 남편이 증언대에 섰습니다. 피고는 원고와의 불륜 사실을 인정하시나요? 남편이 한참을 망설이더니 고개를 숙였어요. 인정합니다. 원고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말 아내가 이상해 보였습니다. 이상해 보였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자꾸 의심하고 이상한 소리만 해서 그 의심이 사실로 밝혀졌는데도요. 남편이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때 제가 마지막 발언권을 요청했습니다. 재판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허가합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서서 남편을 바라봤어요. 박정호 씨, 저는 당신과 30년을 살면서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 제가 의심을 한다는 건 분명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남편이 고개를 들어 저를 봤지만 금세 시선을 피했어요. 당신은 제 의심이 맞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미리 저를 정신병자로 만들어 놓은 거죠. 나중에 뭘 말해도 정신병자의 헛소리가 되도록 말이에요.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결국 밝혀지는 법이에요. 당신이 아무리 저를 정신병자로 만들려고 해도 사실은
당신은 남의 가정을 파괴한 대가가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될 거예요. 30년 결혼 생활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린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해요. 그리고 방청석을 향해 말했어요. 여기 계신 많은 분들, 특히 여성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더 이상 참지 마세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목소리를 내세요. 아무도 우리를 함부로 대할 권리는 없어요.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재판장이 잠시 휴정을 선언한 후 최종 판결을 내렸어요. 피고 박정호의 불륜이 명백히 입증되었으며 원고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행위는 감금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혼을 인용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합니다. 또한 공동피고 이선영은 원고에게 정신적 피해 배상금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합니다. 완전 승리였습니다. 법정을 나서면서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부인,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정의가 실현되어서 기쁩니다. 그리고 비슷한 처지의 여성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서 뿌듯해요.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이제 진짜 제 인생을 시작할 거예요. 남은 인생은 저를 위해 살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미수가 정말 잘했다. 속이 다 시원하다. 어머니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뭘 도와줘? 당연한 일을 한 거지. 앞으로 미숙이가 행복하게 살면 그게 내 소원이야. 그날 밤 집에서 혼자 있으면서 지나간 일들을 생각해 봤어요. 정신병원에 갇혔을 때의 절망감, 진실을 깨달았을 때의 분노, 그리고 오늘 법정에서의 승리까지. 모든 게 꿈 같았어요. 이제 정말 새로 시작이구나. 30년간 남편을 위해 살았던 제가 이제는 저만을 위해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핸드폰에 영희 언니에게서 축하 메시지가 왔어요. 미수가 뉴스 봤다. 정말 대단해. 우리 내일 만나서 축하 파티하자. 웃음이 나왔어요. 이제 정말로 자유로운 여자가 되었다는 실감이 났습니다. 그리고 아들 준호에게서도 연락이 왔어요. 엄마 죄송해요. 이제야 엄마 마음을 이해할 것 같아요. 엄마가 옳았어요. 아들도 이제 진실을 알게 되었나 봅니다. 괜찮다.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우리 새 출발하자. 그렇게 답장을 보내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내일부터는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재판에서 승리한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우선 남편과 함께 살던 집을 정리하고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시어머니께서도 함께 오시겠다고 하셔서 투룸짜리 깔끔한 집을 구했습니다. 미수가 새 집이 정말 좋구나. 네, 어머니. 이제 정말 우리만의 공간이에요. 그래, 이제 눈치 볼 사람도 없고 마음 편하다. 이사하는 날 옛집을 마지막으로 둘러보면서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30년을 살았던 곳이니까요. 하지만 아쉽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해방감이 더 컸습니다. 이제 정말 자유야. 새 집에서의 첫날 밤 저는 오랜만에 푹 잠들 수 있었어요. 그동안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살았는지 그때야 깨달았습니다. 며칠 후 영희 언니와 함께 피아노 학원을 알아보러 다녔어요. 미수가 정말로 피아노 학원 차릴 거야? 네, 언니. 젊을 때 포기했던 꿈이었거든요. 대단해. 이제 진짜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 수 있겠네. 위자료로 받은 돈으로 작지만 예쁜 피아노 학원을 차렸어요. 미숙이 음악교실이라는 간판을 달았을 때 정말 뿌듯했습니다. 학원 개원 준비를 하면서 피아노도 다시 연습하기 시작했어요. 30년 만에 다시 치는 피아노였지만 손끝에서 흘러나오는 선율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아, 이런 기분이었구나. 젊을 때 느꼈던 음악에 대한 열정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학원을 연 첫 주에 첫 번째 학생이 등록했어요. 7살 된 예쁜 여자아이였는데 저를 보고 활짝 웃어주는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선생님, 피아노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 선생님이 재미있게 가르쳐 줄게. 정말요? 저 피아니스트 되고 싶어요. 아이의 꿈을 들으니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어요. 내가 이 아이의 꿈을 도와줄 수 있구나. 한편 남편은 횡령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1년 6개월이었는데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선영은 저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고 남편의 동생과 이혼했어요.
결국 남의 가정을 파괴한 대가를 톡톡히 치른 거죠. 아들 준호는 처음에는 아버지가 감옥에 간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지만 점차 상황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엄마 아빠한테 면회 가실 거예요? 아니야. 이제 남남이니까. 그래도. 준호야, 너는 내 아빠니까 면회 가고 싶으면 가렴. 하지만 엄마는 더 이상 상관없어. 네, 알겠어요. 아들도 이제 성인이니까 스스로 판단하겠죠. 학원을 연지 석 달이 지나자 학생이 10명까지 늘어났어요. 입소문을 타고 아이들이 하나둘씩 등록하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제가 학생들을 정성껏 가르친다는 소문이 나면서 학부모들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선생님, 우리 아이가 집에서 피아노 연주해 주는데 정말 실력이 늘었어요. 다행이에요. 아이가 워낙 열심히 해서요. 선생님께서 잘 가르쳐 주셔서 그런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해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보람을 느꼈어요. 30년간 가족만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제 능력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게 된 거니까요. 어느 날 재판 때 저를 도와주었던 변호사님이 학원에 찾아오셨어요. 부인, 새로 시작하신 일이 잘 되고 있나 보네요. 네, 선생님. 덕분에 새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그런데 혹시 부인 사연을 책으로 내고 싶다는 출판사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책이요? 네, 비슷한 상황의 여성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하네요. 생각해보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았어요. 제 경험이 다른 여성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다면 의미 있는 일이겠죠. 좋은 것 같아요.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책 출간 준비도 시작하게 되었어요. 학원도 운영하고 책도 쓰고 정말 바쁜 나날이었지만 행복했습니다. 무엇보다 제 의지로 하는 일이라서 하나하나가 다 의미 있게 느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신병원에서 함께 지냈던 김선미 씨가 학원에 찾아왔어요. 미숙 언니, 뉴스 봤어요. 정말 대단해요. 선미 씨, 어떻게 여기까지? 언니 소식 듣고 꼭 보고 싶어서 찾아왔어요. 선미 씨는 어떻게 지내세요? 저도 언니 덕분에 용기를 얻어서 이혼 소송 걸었어요. 이제 재판만 남았어요. 정말요? 잘 됐네요. 언니가 보여준 용기 덕분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제 경험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걸 알게 되어 뿌듯했어요. 선미 씨, 힘내세요. 분명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네, 언니처럼 당당하게 살아볼게요. 그날 저녁 시어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머니, 요즘 정말 행복해요. 그래? 보기 좋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원하는 걸 하면서 살고 있어요. 미수가, 너는 이제 진짜 자유로운 여자가 됐구나. 네, 어머니. 그런데 어머니도 저와 함께 계셔서 든든해요. 나도 그래. 며느리지만 딸 같아. 어머니와의 이런 대화가 정말 소중했어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를 넘어서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학원을 연지 6개월이 지나자 학생이 20명까지 늘어났어요. 작은 학원으로는 꽤 많은 숫자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쓴 책 정신병원에서 찾은 진짜 나도 출간되었어요. 첫 책이라 떨렸지만 생각보다 반응이 좋았습니다. 특히 비슷한 경험을 가진 여성들로부터 많은 격려의 편지를 받았어요. 선생님, 책 읽고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이제 참지 않고 맞서 싸울 거예요. 선생님처럼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싶어요. 이런 편지들을 받을 때마다 제가 겪은 일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사람이 학원에 찾아왔어요. 아들 준호였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준호야, 어떡해? 엄마한테 사과하러 왔어요. 사과? 네, 그때 아빠 편만 들고 엄마를 이해하지 못해서 죄송해요. 아들의 진심 어린 사과에 마음이 뭉클했어요. 괜찮아, 준호야. 다 지난 일이야. 아니에요, 엄마. 제가 너무 철없었어요. 이제야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알 것 같아요. 준호야. 엄마, 저도 새로 시작하고 싶어요. 엄마처럼 당당하게 살고 싶어요. 아들이 이렇게 말하니 정말 기뻤어요. 이제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 준호야. 우리 모두 새로 시작하자. 그날부터 아들도 가끔 학원에 와서 아이들과 놀아주고 제가 바쁠 때는 도와주기도 했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났을 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제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거예요. 많은 여성들이 공감하며 읽어주신 덕분이었습니다. 출판사에서 강연 요청도 들어오기 시작했고 여성단체에서도 강연을 부탁해왔어요. 미수가, 너 이제 유명 인사 다 됐네. 영희 언니가 농담처럼 말했지만 정말 꿈 같았어요. 첫 강연을 할 때는 정말 떨렸지만 제 이야기를 들으러 온 여성들을 보니 용기가 났어요. 여러분, 저는 55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만 사는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도 살아야 해요. 강연이 끝난 후 많은 분들이 다가와서 인사해 주셔서 감동받았어요. 선생님 말씀 듣고 용기가 났어요. 저도 새로 시작해 보겠어요. 정말 감사해요. 이런 말씀들을 들을 때마다 제가 겪은 고통이 다른 분들에게는 희망이 되었다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드디어 재판 후 2년이 지난 어느 날 저는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을 맞았습니다. 학원에서 학생들의 발표회를 열었는데 아이들이 제가 가르쳐준 곡들을 너무 아름답게 연주해 준 거예요. 특히 첫 번째 제자였던 그 여자아이가 쇼팽의 녹턴을 연주했는데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연주가 끝나고 아이가 저에게 달려와서 안겼어요. 선생님, 저 잘했죠? 응, 정말 잘했어. 선생님이 너무 자랑스러워. 선생님 덕분이에요. 사랑해요.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이런 순수한 사랑을 받으며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발표회가 끝나고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미수가 정말 잘 살고 있구나. 이제 진짜 행복해 보여. 네, 어머니. 정말 행복해요. 그래, 이게 진짜 삶이야. 남을 위해서만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사는 거. 그날 밤 혼자 방에서 지난 일들을 돌아봤어요. 정신병원에 갇혔을 때의 절망감, 진실을 깨달았을 때의 분노, 법정에서의 승리, 그리고 지금의 행복까지. 정말 드라마 같은 인생이었어요. 그래, 내가 해냈구나. 거울을 보니 예전보다 훨씬 당당하고 밝은 모습의 제가 있었어요. 30년간 남편을 위해 살았던 김미숙은 이제 없었어요. 지금의 저는 오직 저 자신을 위해 그리고 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 사는 새로운 김미숙이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거죠.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거야. 그렇게 중얼거리며 침대에 누웠을 때 정말 평안한 마음이었어요. 이제 아무도 저를 함부로 대할 수 없어요.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라 당당한 한 명의 여성이니까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당당하게 행복하게 살 거예요. 나머지 인생은 온전히 제 것이니까요.